조태임의 주말 뉴스쇼 3부 1시간 화제 인터뷰를 복습하고 정리하는 김현정의 뉴스쇼 하이라이트. 오늘도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서울신문 이민영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처음 만날 인터뷰 주인공은 더불어민주당 민영배 의원입니다. 4월 30일 인터뷰인데요. 이때가 이제 영수회담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인터뷰 듣고 와서 얘기 나눌게요. 예상보다 좀 많이 길었어요. 그죠? 2시간 15분 정도 걸렸었는데. 좀 길었죠. 예. 근데 이재명 대표는 나오시면서 좀 답답하고 아쉬웠다는 평을 하셨다는데 우리 전략기획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예상에서. 예상과 그리고 참 복장 터진다. 복장되신다. 예. 대표는 점잖하게 답답하고 아쉽다고 표현했지만 곁에서 보는 저는 참 복장 터지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그대로일까? 아니 저희들이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진행 형식부터 쭉 그 협의를 하는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저는 비교적 가까이서 그걸 지켜봤을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정말 저렇게 우리가 예상했던 그대로일까? 하나도 안 바뀌었을까? 딱 바뀐 거는 딱 한 가지죠. 그 야당 대표를 처음으로 대화 상대로 인정했다? 그런 정도? 그거 말고는 거의 뭐 저희가 그러려니 지금 돌아간 상황으로서 그럴 거다라고 했던 그 상황에서 크게 바뀌지 않았더라고요. 만남 자체에 일단 의미를 둘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저희는 할 만큼 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할 얘기를 해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 형식이나 이런 것도 뭐 앞에 뭐 꺼내서 뭘 읽었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로서는 그 원래 있던 거예요. 모두 발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있죠. 회담을 하면. 예. 그럼 그 시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처음에 뭐 3분 어쩌고 하길래 아이고 그렇게 해서는 우리 할 얘기 못 한다. 그러니 준비해서 그걸 차분하게 아니 그거 우리가 총선 민심 전달하러 가는 건데 그거 안 하면 되겠냐. 그러니 차분하게 가서 할 얘기는 일단 다 하자. 결과에 그래서 미치지 못하더라도 뭐 포기할 수는 없다. 이런 정도가 지금 결론이 된 거죠. 예. 언론도 주목한 부분이 A4 용지로 10장 정도 되는. 네, 그거는 좀 과장이에요. 과장입니까? 예, 10장이면 15분 갖고 되겠습니까? 한 15분 정도 하셨습니다. 그죠? 15분 정도 하셨고 원래는 한 20분 하려고 그랬는데 15분밖에 못 하고. 원래보다 줄였습니까? 그 A4 용지라고 돼 있는데 A4 용지를 이렇게 반으로 나누어서 한 거라서 실제 A4 용지로는 한 서너 장? 서너 장? 예, 그런 정도였죠. 그러면 원래 준비한 것보다 줄인 건 아니죠? 원래 준비했던 것을 다듬어서 이제 좀 말씀하신 거구나. 예, 그렇죠. 예. 근데 준비는 되게 당 차원에서 준비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 대표가 이제 특히 전략위원장 역할이 크죠. 아니 뭐 이제 참여하는 거죠. 네. 뭐 무슨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예. 12가지 요구 12가지라고 하도 13가지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어디 뭐 청구서라는 표현을 써도만요. 꼭 굳이 그걸 그렇게 청구서라고 표현한다면 총선 민심 청구서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건데 그거는 그마저도 그런 게마저도 없으면 정말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얘기를 할 게가 없을 거다. 그러니 총선 민심에서 드러난 이 내용들을 가능하면 좀 다 정리할 수는 없지만 주요한 것들은 정리해서 뭐 청구서라기보다도 말씀드리는 게 맞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국정기조를 바꿔라라는 민심을 전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봤던 거죠. 네. 처음에 듣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실 그때부터 좀 저희들이 보기엔 이상했어요.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영수회담 하면 사전 조율을 해서 어떻게든 합의문을 끌어내려고 하고 근데 그 사전 조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겠다는 말은 저렇게 듣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걸 만들어서 무슨 결과를 내겠다는 뜻은 아니구나. 그러니 우리로서는 해야 될 얘기를 다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된 거죠. 네. 하나씩 좀 들어가 볼게요. 이태원 특별법은 비공개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사실상 거부한 거죠? 저희는 거부했다고 봐요. 법리 문제를 들어서. 그러니까 민간위원회가 뭔가 결정을 하면 그거를 받아야 되느냐. 네.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진상을 정확하게 밝혀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 제기를 하면 그건 검찰이 받으면 되는 거죠. 네. 예. 또 하나 최상병 특검법, 또 하나는 이제 가족 뭐 주변 문제로 좀 에둘러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건 아예 비공개 자리에서는 논의가 안 됐습니까? 안 됐죠. 안 됐다. 대답을 안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저희들이 문제 제기는 했는데 민심은 이런 거다라고
뭐 12개인지 13개인지 안에 넣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안 한 거죠. 피하고 싶었겠죠. 이 회담의 성격 규정 자체가 처음부터 좀 다른 거죠. 속내가 다른 거죠. 말은 협치라고 하는데 네. 저희들이 보기에는 뭐 위기 모면용, 뭐 국면 돌파용 이런 데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느낌을 갖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걸 내놓지 않으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국회에서 다시 뭐 여야 간에 이거 관련해서 뭐 금액 고집하지 않겠다. 대상도 꼭 전 국민이 돼야 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면 협의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지금 저희가 그렇게 입장을 정리해서 밝힌 건 아니고요. 그런 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거는 가능하면 전 국민한테 가는 게 맞겠고 뭐 액수나 뭐 이 지원 대상이 예전에도 보면 그런 협의가 되잖아요. 그런 과정은 조금은 열려 있다고 봐야겠죠. 네. 그런 게 이제 협치이고 협의 과정이니까 그걸 우리가 이렇게 하는 대로 안 하면 안 돼. 뭐 이렇게만 해가지고 정치가 돌아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해서 이제 회동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죠? 사전 완전히 그러니까 이걸 저쪽에서 하려는 의지가 자신들이 대화를 시작했다. 요것만 이제 소통한다. 요 이미지만 차지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조율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네. 내면에서 내 쪽으로 조율이 좀 돼야지 할 텐데. 그래서 결단을 했는데. 그래서 결단을 한 거죠. 네, 가서 이제 하시는 걸 보면 물론 이제 각각의 책임이 다 있습니다만 예. 이재명 대표도 애초에 뭐 합의나 뭔가 성과를 거두려고 한 거는 의도하지 않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던데. 아니죠. 이거는 그냥 쏟아붓고 온 거 아닌가? 아, 그러니까 형식이 지금 그렇게 됐는데 그거를 저희가 그렇게 의도하지는 않죠. 저희는 협의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의제 조율을 좀 하자고 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아 이거는 저쪽에서 제대로 소통할 생각이 있는 게 아니구나. 일단 위기를 좀 모면해 보려고 하는구나. 해서 그러면 우리가 할 얘기는 다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방향이 바뀐 거죠. 네. 알겠습니다. 요 영수회담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의료 분쟁이라 그럽니까? 지금 의료 갈등, 의정 갈등, 의정 갈등이라고 흔히들 하죠.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좀 개입할 의사가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께서도 전향적인 입장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민주당 스탠스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양쪽이 너무 세게 충돌했어요. 네, 그렇죠. 적어도 이 과정을 해소해야 된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쪽이 세게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든 좀 소통해서 대화해서 합의를 할 수 있는 영역까지 끌고 가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밀고 들어갈 영역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 공간이 없어서 되게 조심스러운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저희들이 양쪽에다 대고 그러니까요. 예. 야, 이 강대강 대치 상황은 좀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일각에서 말하는 것처럼 좀 듣기 불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갈등, 의정 갈등을 민주당이 즐기는 건 아닙니까? 아이, 그건 뭐 아닙니까? 전혀 일부러 오해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의도적으로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당내 현안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원내대표 선거는 지금 박찬대 의원 한 분만 입법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뭐 당내 사정은 잘 알고 계실 테니까 네. 그런 말씀하시고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밖에서 모양이 안 보기에는 좋습니까? 이거 사실상 지명이다. 그 원내대표가 아니라 원내 총무다 이거. 이런 지적이 나온다는 거는 좀 알고 감안하시면 있죠. 예, 좋겠습니다. 예. 예. 그 부분도 사실은 지금 그 우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원화된 대표 체계라고 하는 게 네. 적절한가 이런 고민도 좀 해봐야 되겠더라고요, 사실은. 정당에서 늘 그런 고민이 있죠. 예, 예. 예. 지금 뭐 투탑이라고 하는데 예. 과연 그게 온당하냐 뭐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그럴 거면 차라리 뭐 그걸 선으로 생각하고 나면 그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예. 근데 현재 구조는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투탑으로. 그렇게 효율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내 다양성은 당연히 존중돼야 하는데 당의 집행 과정이잖아요, 이게. 근데 이거는 원내대표가 따로 있고 대표가 따로 있어서 이게 이견을 벌 때도 있잖아요. 이게 바람직한가 이거는 좀 저는 좀 조직적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딱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 민영배 위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제 심정이 더 굳어지고 있습니다.
네, 민영배 의원 인터뷰 듣고 왔는데요.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만난 다음 날 이뤄진 인터뷰라 이 회담 중심으로 이제 평가가 이뤄졌습니다. 민 의원은 이 회담에 대해서 복장 터진다, 달라진 게 없다, 달라진 건 하나, 야당 대표를 처음으로 대화 상대로 인정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우선 뭐 양당의 공식 입장 말고 각 당의 좀 내부 분위기는 어떤지 궁금한데 좀 어떻게 보고 있어요? 뭐 기본적으로 민주당도 그랬을 것 같긴 한데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회담을 한 것 자체에만 아, 의의를 둬야 된다. 원래 이제 그 전부터 그랬어요. 그 정도의 네. 기대감 정도였고 당일에 이제 원래 예정이 1시간이었는데 좀 길어져서 2시간 넘게 했잖아요. 음. 그래서 저희가 신문 마감 시간 때문에 좀 중간에 이재명 대표 모두 발언만 듣고 기사를 써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이 나오기 전에 국민의힘에 물어봤어요. 이재명 어, 대표가 이런 거 요구했는데 좀 어때요? 어제 음. 그랬더니 여기 여당 의원 말이야 쫑났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뭐 왜 그러시는 거예요? 어제 그랬더니 그렇게 원하는 거 잔뜩 청구서 무슨 백화점식으로 내밀다는 걸 알고 있긴 음. 했는데 무슨 기다렸다는 듯이 줄줄 읊는 거는 뭐 좀 그럼 결론이 뻔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좀 회의적인 반응이었고요. 네. 그러니까 뭐 비유를 드는 게 첫 만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종의 상견례 같은 건데 그렇죠. 네. 우리가 통상 상견례에서 뭐 예단 이거 해주세요, 혼수 이거 해주세요 이런 네. 말 안 하잖아요. 네. 이렇게 비유를 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어.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여당의 반응은 이번 영수회담에서 사실상 좀 배제돼 있었잖아요. 의제 설정부터 뭐 전부 다. 그렇기 음. 때문에 좀 생각보다 관심이 크지 않은 기류도 아, 분명히 있어요. 당은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회담 내용 네. 자체에 대해서 모르거나 음. 관심이 없거나 이런 게 분명히 있었고 어. 지난주에 저희가 총선 이후에 좀 여당이 무기력한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이번 영수회담에 대해서도 좀 모르고 관심 없고 별거 없을 것이다. 이런 분위기가 좀 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대치가 좀 낮았던 거 그렇죠. 아닌가 이런 맞습니다. 생각도 들고 어때요, 네, 민주당은? 민주당 그 이재명 대표 쪽 그 주요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네. 내부적으로 필요한 얘기는 다 하고 왔다는 분위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할 말 다 하고 왔다. 네, 모두 네. 발언에서 이제 쭉 그 12개 의제 나열하면서 음. 얘기한 거는 일단 전달은 다 했다. 이런 음. 정도 분위기예요. 근데 이번 회담을 놓고서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 둘 다 얻은 게 없다 뭐 이런 평가도 있고 또 어떤 쪽에서는 누가 좀 더 얻은 게 있다, 누가 더 낫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 실제 좀 누가 더 득을 봤다고 좀 음. 봐야 될까요? 이거는 사실 여당이랑 야당이랑 분위기가 완전히 나뉠 것 같은데 네. 여권에서 분위기를 전해드리면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더 얻었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어. 왜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총선 참패 이후에 네. 대통령실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뭐 소통이잖아요. 음. 대통령실 인선이나 개편 이런 것만 봐도. 그래서 모두 발언 이제 그 공개하는 장면에서 보면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쭉 읊으니까 윤석열 대통령 표정이 약간 굳어지긴 했지만 주로 이제 공개 발언에서는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 자체가 이제 여권에서 보기로는 처음으로 야당 대표를 만났고 뭐 아. 경청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 최소한 네. 변화를 상징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제 네. 이쪽 얘기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말 그대로 이제 하고 싶은 말 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평소 이미지 그대로라면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이라도 뭐 달라지는 모습 보이지 않았냐. 네. 그리고 이제 뭐 다음 주쯤에 뭐 이준영 기자회견도 예정돼 있다고 하잖아요. 이제 이게 시작이고 앞으로 달라지는 걸 보여줄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기대감 같은 게 있더라고요. 이제 소통 행보의 시작이다. 두 가지로 좀 민주당 쪽의 분위기를 나눠볼 수가 있는 네. 게 회담하기 직전에 좀 민주당의 주요 관계자랑 만났었거든요. 근데 점심 때 만난 거죠. 그날 네. 2시에 회담을 했으니까. 음. 근데 거기서 일단 미리 평가를 하는 거는 회담을 윤석열 대통령이 결과적으로는 수용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요. 막판에 뭐 의제 조율해가지고 이런 과정에선 이재명 대표가 수용을 했지만 어쨌든 큰 그림에선 윤 대통령이 수용을 했는데 네. 이때부터 이미 윤 대통령은 목표를 달성했다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를 짚었는데 네. 하나는 계속 이제 총선 참패 책임론이 이렇게 부글부글 계속 만연한 그런 상태였는데 완전히 전환이 됐다라는 거죠. 아. 그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회담으로 모든 시선이 전환이 됐기 때문에 총선 참패 책임론을 더 이상 논의하지 않아도 되는 네, 그런 네. 이제 시선 전환의 효과를 하나 기본적으로 걷고 가는 거고 네, 얻고 네. 가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하게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간에 안 했던 야당 대표의 만남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즉 대통령이 변했다. 이 메시지를 변했다. 국민들한테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 회담 결과를 떠나서.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게 당연히 필요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꾸준히 요청을 해왔던 거긴 하지만 네. 수락하는 순간 윤 대통령이 득점을 한 것은 맞다. 이렇게 하기 전에는 봤고요. 네, 네. 하고 나서는 조금 비판적인 얘기들이 민주당에서 나오는 거는 그 음. 여권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나오는 거는요.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만남으로써 변했다라는 메시지는 좋지만 실제 회담에서는
또 변했다는 메시지를 결국 못 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 이런 거에서 아마 감점이 있을 거다 이렇게 민주당에서 좀 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제 준비해간 이제 발언들 있잖아요. 뭐 의제 그리고 종이 이렇게 꺼내서 한 것들. 네. 뭐 당연히 이제 계획했던 거겠지만 왜 하게 된 건가요? 이게 사전부터 어느 정도는 좀 예고가 돼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 게 네. 그 민주당 쪽에 물어보면 이번 회담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회담은 이재명 대표가 만든 것도 아니고 네. 윤석열 대통령이 만든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총선 민의로 만들어준 거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꾸준히 요구를 해왔지만 그러나 수용이 안 됐던 거잖아요. 근데 네. 그 안 됐던 게 총선 결과가 나오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을 했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표나 뭐 윤 대통령이 있지만 이게 사실 이재명 대표가 많이 쓰는 표현인데 뭐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뭐 국민들이 한다 이 표현을 되게 반복적으로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국민들이 만들어준 자리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민심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네. 이제 민심의 민심을 전달자 전한다. 역할을 하겠다라는 네. 그런 이제 목표 자체가 한 가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목표였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반드시 다 전달을 해야 된다. 민심의 전달을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가지고 간 거고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그 모두 발언은 라이브로 하자고 제안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유튜브 뭐 생방송처럼 네. 그러니까 실제 영상을 이제 시청자분들도 보셨겠지만 그러나 이게 이제 녹화를 한 다음에 나중에 한 거거든요. 네. 실시간 중계는 아니고 녹화를 해서 나중에 공개를 한 건데 이걸 라이브로 하자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라이브로 하려고 했던 것도 사실은 이 민심을 전달하는 과정을 그렇죠. 그대로 보여주고 싶었던 네.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건 어느 정도 좀 예측이 돼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인데 그 이재명 대표가 제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 수용을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부분이 또 한 그쵸. 가지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공개로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걸 좀 남겨두고 싶었던 그냥 그런 목표도 한 가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 풀기자라고 해서 대표를 취재하는 기자가 있는데 나가려고 하는 걸 이제 잡아가지고 그 얘기를 좀 전달하려고 했던 것 네.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뭐 국민의 뜻을 다 전달하겠다는 것 때문에 뭐 모든 의제를 얘기한 거는 이해가 되지만 또 일각에서는 너무 많은 얘기를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좀 예의에 맞냐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효용성이나 이런 게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봐요? 이제 그런 지적들도 있는데 일단 네. 민주당 쪽 설명을 좀 해드리면은 네. 이제 컨셉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얘기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게 사실 굉장히 기자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관심이 많았을 네. 텐데 네. 그 문제 포함해가지고 뭐 각종 특검법 어떻게 얘기할 거냐 이제 얘기하는 건 어느 정도 기정사실이 돼 있었고요. 네. 물어봤더니 표현은 정중하게 하되 내용의 해석은 여지가 없게 하겠다 이렇게 미리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표현을 정중하게 한다라는 게 이제 실제 표현으로는 뭐 가족분들 문제를 뭐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로 우회적으로 표현을 했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된 문제라는 걸 좀 명확히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좀 담겨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봐야 되는 거는 이제 이렇게 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민주당의 설명으로는 협상할 게 사실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협상의 대상이 되는 거는 민생지원금, 민생 문제밖에 없었다고 민주당에서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민생지원금 같은 경우에 이제 25만 원, 그 다음에 전 국민, 그러니까 보편 지급을 얘기를 했는데 네. 제가 속내를 좀 들어보니까 협상이 가능하다라는 건 그러면 뭐 조율의 여지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만약에 윤 대통령이 협상할 여지가 있어가지고 네. 뭐 그러나 이제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일부만 주자라고 하면은 80% 정도 그러니까 전 국민의 그 이제 상위 20%는 네. 빼고 80% 정도 주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할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요런 문제 정도는 협상의 대상이지만 나머지는 협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전달만 하면 되기 때문에 민주당 생각에서는 요 민생지원금은 협상을 해야 되니까 네. 뭐 따로 논의를 길게 해볼 수 네. 있겠지만 네. 다른 네. 문제들은 그냥 전달만 하면 그걸로 끝이라는 거고 사실은 이후에 이 이제 법안 처리 과정들을 봐도 알 수가 있죠. 그냥 이건 전달을 하고 굳이 협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총선 민의를 통해서 이미 확인된 민심이기 때문에 그냥 추진하면 된다 이런 입장이니까 네. 민주당의 생각으로는 이게 다 일일이 협상 대상이 아니니까 그냥 쭉 나열해도 된다라고 봤던 거지만 어쨌든 말씀하신 그런 지적도 있는 거죠. 뭐 몇 개만 했으면 좀 더 심도 있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을 테니까요. 어떻게 회담 목적 자체가 뭐 이거를 합의하고 뭐 도출하자 이게 아니라
민심을 전달한다. 여기에 딱 방점이 찍혀 있었네요. 그렇죠. 협의는 민생지원금 내지는 뭐 다른 이제 전세사기 특별법이나 이런 것들은 협의를 좀 해볼 생각은 있었던 건데 그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안 된다라고 이미 초반부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진전이 안 됐던 거고요. 근데 이제 모두 발언과 달리 실제 회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훨씬 말을 많이 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뭐 여권 쪽 설명을 종합해 보면 그 이재명 대표의 모두 발언에 대한 대답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더 많이 얘기한 거다. 이제 이렇게 말하기는 하는데 네. 이제 보면은 대통령실에서는 7대 3이었다고 그러고 민주당에서는 85대 15라고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더 많이 한 것은 사실이다. 네, 이제 네. 대통령 캐릭터를 좀 반영하는 걸로 보고 있는데 한 뭐 친윤 의원한테 물어보면은 아니 그래도 대통령이 굉장히 많이 들어준 것이다. 평소에 참모랑 대화할 때보다 확실히 야당 대표를 파트너로 생각해서 조금 적게 말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한 분들도 있고요. 네.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이번 영수회담에 대해서 좀 평가랑 연관되는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이제 영수회담 때 왜 무슨 원로 재연, 전문가 재연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얘기 들어보면은 반응이 사실 다 회의적이었어요. 누가 듣고 말고를 떠나서 좀 이번 여태까지 영수회담할 때 보통 성공적인 적이 없었고 직전에 문재인 대통령이랑 홍준표 대표 때도 그때는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거의 다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성과는 없었다. 영수회담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다. 뭐 이런 반응이 더 많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최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를 했잖아요. 뭐 여당에서 거부권 행사 건의했다고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 정가 이후는 좀 다르잖아요. 총선 전과 총선 후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까요? 그러니까 정진석 비서실장이 곧바로 브리핑에서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여권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당 쪽 입장을 들어보면 네. 무엇보다는 공수처에서 지금 수사 중인 사안인데 이걸 특검을 하는 게 맞냐. 여기에 조금 더 방점이 찍혀 있고요. 네. 이게 물론 지금 굉장히 소통하고 화해하고 협치하는 분위기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네. 상황인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특검 추천 권한이나 아니면 수사 범위나 이런 거에 굉장히 독소 조항이 좀 심각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 관심은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면 그럼 재결 때 이탈표가 그쵸. 나올까 뭐 네네. 이런 문제인데 지금 21대 국회 기준으로 이제 국민의힘이 113석이어서 뭐 물론 여권 따지면 좀 더 많은데 한 15표, 17표 정도의 이탈이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김웅 의원이 뭐 찬성표를 던졌고 그리고 원래는 찬성하겠다는 취지로 얘기했던 안철수 의원은 다른 투표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당의 분위기를 보면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21대 국회 마지막이니까 뭐 네. 낙선자나 낙천자들이 좀 이탈하는 거 아니야라고 보고 있지만 네. 여당 내에서는 이탈 없을 것이다. 늘 많이 말하는 게 3년 남았다. 이런 부분도 있고 낙천자들도 사실 국회의원 안 하고 뭐 공공기관이나 다른 자리 노리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많다. 지금 상황에서는 단일 대우를 유지할 거라는 시각이 좀 더 우세합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은 좀 높은 것 같고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그 여당이 이제 보통 제안을 하고 거부권 써주세요 이렇게 네. 얘기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행사하고 이런 그림이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네. 이 과정은 보통은 다 협의가 좀 됐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뜻 자체가 네. 이미 거부권을 써야겠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 그런 얘기를 알고 여당이 이제 그 거부권을 이제 제안을 하고 이런 그림이기 때문에 모양새를 만들어주는 네, 거죠. 그게 네. 이제 대통령 부담도 좀 덜어주고 그다음에 당의 의견을 수용하는 그런 그림도 만들고 이런 거기 때문에 실제 그제 윤재욱 원내대표가 뭐 써야 된다라는 네.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전체 그림으로 봐도 가능성이 좀 높은 게 지금 이제 여권의 전략을 좀 따져봐야 되는데 일단 민주당은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하는 거죠. 네. 총선 결과가 압도적이었으니까 청구서라는 표현 썼던 적이 있었는데 여러 청구서를 다 지금 쭉 내고 있는 그런 상태고 네. 그럼 이제 여당이나 대통령실은 뭘 받아야 되느냐 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다 수용을 할 수는 없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수용하고 일부 거부하고 이렇게 가는 건데 네. 일부 수용을 이태원 특별법을 해준 거죠. 여권 입장에서는 네네. 이태원 특별법은 받아주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거부하고 이렇게 가겠다라는 전략으로 좀 해석이 되는 거고요. 이게 특히 이 해석이 좀 더 좀 이렇게 같이 연결되면서 좀 맥락을 볼 수 있는 거는 네. 그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첫 번째 올려가지고 처리를 할 때 국민의힘 의원들도 와가지고 같이 처리를 해줬잖아요. 근데 사실 국민의힘 의원들 생각에 그 다음에 전세 사기 특별법 뭐 부의하는 것이라던가 아니면 최상병 특검법 처리하는 거 이거는 이미 예고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고가 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건 처리를 해주고 네. 그 다음에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알지만 당해주는 그런 그림인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부권 행사로 가는 그런 그림이라고 좀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통과됐을 때 이미 최상병 특검법은 안 되는 걸로 그려져 있었다. 그렇죠. 사실 그거를 이제 감수하고 이미 이제 본회의장에 나왔다고 봐야 되는 거고, 사실 네네. 이게 모든 법안 이 세 가지를 다 막으려고 했다라고 네네. 하면은 처음부터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그 동의를 안 해줬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이미 예고를 했었어요. 네. 이게 합의 처리가 됐을 때도 우리는 내일 단독으로라도 나머지 2개 법안 처리를 하겠다라고 예고를 했는데, 네. 그걸 알면서도 국민의힘 나온 거는 이 전략,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일부는 수용, 일부는 거부, 요 전략을 좀 채택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이민영 기자 얘기한 대로 이제 국민의힘에 이탈표가 없으면은 이제 그러니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해서 다시 왔을 때 이탈표가 없으면 이건 이제 폐기가 되는 거고, 22대 국회가 되면 민주당은 또 이거 관련해서는 또 발의를 하는 거죠. 그렇죠. 다시 추진을 할 건데 네. 이 대통령 거부권에 아마 이 부분이 딜레마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1대 국회에서는 저도 그제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국민의힘 내지는 여권에서 네. 자유통일당도 한 석 있거든요. 그래서 무소속도 있고요. 115인데 17명 정도가 이탈을 하게 되면은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부결이 아니 그 가결이 되는 거죠. 네, 재결해서 가결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숫자는 좀 쉽지는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쭉 그 언론 인터뷰라던가 뭐 공개적으로 여권에서 최상병 특검법 해야 된다라고 말한 사람이 현재 의원 중에서는 안철수 의원 아까 얘기해 주셨고 조경태 의원도 있거든요. 근데 두 사람 모두 그제는 이제 참석을 안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더 있다고 하더라도 10여 명을 채우긴 좀 쉽지 않아 보여요. 근데 22대 총선에서는 22대 국회에서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2명의 의원이 있고요. 네. 거기다가 당선인도 하겠다라고 밝힌 사람이 한지아 김재섭 당선인이 있어요. 그리고 의석수가 범야권이 훨씬 더 많아요. 네. 범야권이 192석이거든요. 여기 개혁신당까지 포함해가지고요. 네. 개혁신당은 또 찬성 입장이니까요. 네. 그럼 192에다가 여권 내에서 찬성하겠다라고 하는 사람 4명 더하면 196명이고요. 그러면 이 정도면은 아마 이제 전수조사를 한 게 아니고 인터뷰에 응했던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4명 정도가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200석이 무조건 확보가 돼가지고 최상병 특검법이 재표결을 하더라도 가결이 된다. 이런 전제가 생기게 되면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건 무조건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딜레마에 좀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거부권 행사해서 다시 재의결되는 것보다는 그냥 처음에 받아주는 게 더 모양새는 낫지 그런 고민을 네. 좀 일부 할 수가 있게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21대 국회에서는 버틸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22대는 완전히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면은 민주당의 첫 원내대표로 이제 22대 국회 첫 원내대표로 이제 박찬대 의원이 된 거잖아요. 원내대표 경선 없이 이렇게 되는 경우 사실 굉장히 이례적이긴 한데 뭐 저번에 설명도 해주셨지만 왜 이런 분위기인 거고, 그리고 또 이렇게 되면 너무 이제 친명당 색깔이 좀 강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는 없는지요? 상황이 굉장히 그냥 유례 없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례 없다라는 게 그냥 가치적인 판단은 아니고 그냥 이전에 없었던 양상으로 민주당의 여러 선거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말씀해 주셨던 원내대표 선거를 휴대에 가깝게 네. 처리했다. 이게 어제 그 찬반 투표를 했는데 그냥 과반이 찬성을 했다 그래요. 정확한 득표수는 얘기는 하지 않았고요. 환명이 나왔기 때문에 뭐 경선 토론에도 당연히 없었던 거고요. 네. 굉장히 이례적인 거고요. 민주당 역사상에는 없었어요. 예전에 열린우리당 때 뭐 2005년 그때쯤에 한 번 있었고, 네. 그때는 또 비상 상황이었거든요. 선거 참패하고 그렇게 됐었는데 이번에는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나왔다. 네. 그다음에 당대표 선거도 지금 분위기를 제가 꾸준히 체크를 하고 있는데 한 2주 전만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연임 가능성이 뭐 반반 정도라고 했는데 최근에 들어보니까는 더 높아졌대요. 거의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 결국 이재명 대표의 선택에 따라서 그냥 결정이 되는 상황 정도거든요. 지금 당 분위기를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냥 나온다 하면 당 대표가 다시 되는 건데, 이 당 대표 연임도 역시 유례가 없는 그쵸. 일이에요. 그리고 네. 이재명 대표가 나온다고 하면 경쟁자가 나올지 좀 의문스러운 네, 네, 상황이에요. 네. 막 거의 비슷하게 또 추대 그쵸. 형태로 되거나 아니면 뭐 아주 소수만 나와가지고 뭐 아주 강한 그 이재명 대표랑 약한 일부 후보가 겨루는 그런 그림이 돼서 이것도 이례적이고요. 네. 국회의장 경선도 마찬가지죠. 원래 결선 투표가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에 결선 투표도 도입하고, 네. 그다음에 국회의장들이 중립이라든가 협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민주당의 뜻을 또 받아서 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과정들이 유례가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이제 취재하고 쭉 정치권을 봐온 입장에서 네. 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느냐 이게 좀 헷갈리는 지점이 된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전으로 보면은 늘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협치를 하는 건 당연한 거고 네.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보편적인 가치처럼 느껴졌었는데 지금은 그 당내 이제 소수파는 거의 다 사라졌죠. 네. 그리고 그런 과정의 공천을 겪었지만 실제로 총선에서 또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공천은 결과로 판단을 해야 되니까 잘된 공천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네, 네. 당선인들을 쭉 만나면은 내가 정말 잘 싸울 수 있다. 내가 최고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공공연하게 많이 해요. 아, 기자들한테. 네, 네. 그러니까 분위기 자체가 지금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그냥 소수 내지는 뭐 그런 다양성 그런 문제보다는 당이 단일 대우로 쭉 달려가야 네. 된다. 그 윤석열 정부 심판해야 된다. 이런 쪽에 굉장히 좀 그 뭉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가치 평가는 좀 나중에 해야 될 것 같고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네. 이런 유례 없는 상황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잠시 쉬었다 올게요. 두 번째 만나볼 인터뷰 주인공은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 인터뷰는 5월 1일 수요일에 있었는데요. 인터뷰 듣고 와서 얘기 나눌게요. 혹시요 예. 당에서 공천 제안 없었습니까? 당일 전 했을 것 같은데. 있었어요. 아, 있었어요? 뭐 처음 말씀드린 건데 2월 중순쯤 그때 그 당시 공천관리위원장 공관위원장이 저와 아주 친한 중진 정치인을 통해서 수원에 경기도 네. 수원에 출마하면 어떻겠느냐. 수원에 출마해서 수원이 뭐 경기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수원이 출마해서 이 수도권 선거를 좀 한번 이끌어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꾸로 그분을 통해서 중간에 그분을 통해서 나는 그럴 생각이 있다. 당이 원한다면 그럴 생각이 있는데 그분한테 가서 공관위원장한테 가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두 사람한테 먼저 이야기를 해보고 그쪽에서 오케이 하면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먼저 물어봐라. 이렇게 전달했죠. 그래 바로 전달했대요. 근데 그 다음부터 아무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뭐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두 분 사이에 뭐 누가 거부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러고는 연락이 없었어요. 당정 분리인데 대표님 당정 분리인데 왜 용산에다 물어보라고 그러셨어요?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경기도지사 나갔을 때 그때 당선인이죠. 윤석열 당선인이 뭐 뒤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셔가지고 제가 뒤통수를 세게 맞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저희 공천을 둘러싸고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는 서로를 위해서 안 좋다. 총선 바로 앞두고 제 공천 문제 둘러싸고 또 그렇게 시끄럽게 하면 뭐가 좋겠습니까? 그래서 다 지나고 나서 하는 이야기지만 그래서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두 분 다 좋다. 그러면 내가 할 생각이 있다. 이랬는데 뭐 연락이 없었어요. 네. 어떤 분이 국힘이 사는 길은 유승민이다 이렇게 올려주시는데 고맙습니다. 지난 총선 보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뭐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핍박받은 분들은 얼추 다 됐어요. 그죠? 당선되죠. 네. 근데 총회 받은 분들은 험지나 조금 중립 지역에 출마하신 분들은 좀 어려웠어요. 근데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수도권은 거의 뭐 전멸이라고 네. 봐요. 4년 전하고 거의 똑같이 전멸이고 제가 늘 중도층, 수도권, 청년층 이 중수층을 못 잡으면 우리는 보수 정당은 앞으로 살 수가 없다. 그 이야기를 뭐 오랫동안 강조했는데 그게 그냥 현실로 됐고 수도권에서 일부 당선된 경우도 보면요. 제가 뭐 저는 종부세 벨트라고 생각해요. 이 강남, 서초, 네, 네, 송파, 분당, 용산 또 마포 일부 이게 전부 종부세 벨트거든요. 그 종부세 벨트만 된 거지 나머지 수도권은 우리 전통적인 강세 지역 일부 제외하고는 전멸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수도권에 사는 중산층 서민층은 국민의힘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생각을 아예 그냥 뿌리 깊게 갖고 계신 거예요. 국힘 내부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비대위원장 되신 분 황호여 전 대표 잘 아시죠? 잘 알죠. 예. 네. 뭐 무난하다는 평가도 받고 혁신 의지가 없지 않냐라는 평가도 받던데. 좀 저는 그분이 비대위원장 자리를 처음에 수락을 당연히 안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분이 개인적으로 성품, 인품이
참 훌륭하신 분이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늘 허허허허 이래 웃으시는 분이에요. 이수국님도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참 개인적으로 저는 뭐 인품이 훌륭하신 분이라고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만 문제는 그 정치를 그만둔 지 오래되신 분이고 그렇죠. 예. 굉장히 연로하신 분이고 그동안 뭐 이런 당내 사정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일 중요한 건 국민들이 어떻게 보느냐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총선에 이렇게 망하고 나서 108석 이 어떻게 보면 우리 뭐 그라운드 제로예요. 이게 그라운드 108이 아니고 이 그라운드 제로인데 이 그라운드 제로에서인 상태에서 비대위원장이라고 아무리 짧은 이 임기라도 전대까지 임기라도 세우는 그 국민들께서 저 당이 정신 차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실까 그 부분이 제일 걱정되는 거죠. 과거에 지금 108석 말씀하시니까 과거에 열린우당, 열린우당 17대 예, 총선 예, 끝나고 예. 총선이 108명이라 그래서 108번내라 그랬는데 8번이라 그러고 뭐 약간 속된 표현이 탄돌이라 그러고 뭐 그런 표현 그때는 초선만 108명이었어요. 네, 우리는 맞아요. 다 합쳐서 108이고. 네, 그래서 108번내가 좀 생각이 나긴 하더라고요. 원내대표 선출 관해서 진통이 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공개적으로 안 된다. 이철규 의원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 최근에는 또 용산에서 우린 불개입이다. 예. 이렇게 또 밝혔고 예. 뭔가 좀 사정이 있나 봐요. 뭐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를 출마를 하냐 안 하냐는 용산하고 뭐 저는 직결됐다고 봅니다. 네. 용산이 뜻하고 겉으로야 뭐 그렇게 이야기 안 하겠지만 근데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고 용산도 민심의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뭐 어제 그저께부터 소위 말하는 친윤이란 분들이 이철규 의원 원내대표에 대해서 반대를 하기 시작하는 걸 보니까 뭔가 기류가 바뀌나 보다 싶어서 며칠 좀 기다려 보면 되는데 여당 원내대표가 저도 여당 원내대표를 10년 전에 해봤지만 여당 원내대표는 굉장히 참 힘든 자리예요. 그렇죠. 야당하고는 끊임없이 대화 설득을 통해서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고 또 청와대 대통령실을 향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원하는 거 70%라도 하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또 거꾸로 설득을 해야 되는 자리고 네. 또 대통령과 정부가 잘하면 협력을 하지만 잘못하면 견제도 할 수 있는 자리여야 되고 맞습니다. 그 굉장히 어려운 자리예요. 네. 그런데 그런 자리에 좀 적합한 분이 그분 아닐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정무수석 할 때 보니까 여당 원내대표가 아니다 그러는 거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럼요. 네. 예, 여당이 아니다 그러면 그거는 대통령실에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당대표 관련해서 뭐 최근에 나이 연대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지금 이철규 의원에 대해서는 좀 그런 평가를 해 주셨고 혹시 전당대회 나갈 계획은 없으십니까?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저는 뭐 늘 제가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싶다. 특히 제가 보수 정치를 요즘 뭐 이렇게 오세훈 시장이나 우리 윤희숙 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따뜻한 보수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최근에. 네. 그래서 제가 깜짝 좋은 놀랐어요. 말인데. 제가 15년 전부터 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야당 때 정치를 시작한 사람인데 그때는 정권 교체밖에 눈에 없었는데 사실. 근데 여당이 되고 나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못하려고 집권을 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보수 정치가 이대로 가면 망하겠다 싶어서 제가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 103 플러스 무소속 사회, 네. 108 이렇게 세 번을 연달아 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는데 너무 익숙해지고 이제는 보수가 무슨 국회에서 소수가 되는데 너무 익숙해진 거 아닌가. 네, 5월 1일 수요일에 있었던 유승민 전 의원 인터뷰 듣고 왔습니다. 유 전 의원은 이제 영수회담에 대해서 두 사람이 만난 건 잘했지만 좀 너무 늦었다. 그리고 의정 갈등이나 연금 개혁 등의 좀 더 구체적인 안이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과 관련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이 원래 3일, 그러니까 어제 이뤄졌어야 됐는데 지금 출마자가 없어서 일단 다음 주 9일 목요일로 미뤄졌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수도권 3선 송석준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혔고요.
지금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가 된다는 얘기가 계속 뭐 5대2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지금 배현진 의원이 또 안 된다 이제 비토를 놨는데 이런 분위기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까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유례 없다고 하셨는데 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원내대표 경선일을 미루고 후보자가 없어서 이런 건 유례가 없다고 하고요. 네. 이게 좀 상황이 묘하게 흘러가는 게 말씀하신 대로 이철규 의원이 출마한다는 분위기가 나오니까 유력 후보였던 김도읍 의원이나 김성원 의원들이 연달아서 이제 안 나오겠다고 하고 출마한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게 아무래도 분위기가 이철규 의원이 한다는 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아니야? 막 이런 식의 이제 추정이 있으면서 네. 이제 안 나오는 갑자기 분위기였는데 내가 나가도 안 될 거야 예. 이런 심리 때문에. 그런데 이제 네. 대통령의 뜻과 무관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갑자기 약간 반전된 게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송석준 의원이 이제 나온다고는 했는데 또 추경호 의원도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고 그래서 경쟁자가 지금 하나 둘씩 생기는 분위기예요. 이철규 의원도 안 나온다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분위기를 네.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일종 의원이나 뭐 이종배 의원들도 이제 후보로 거론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갑자기 반전된 이유에는 네. 물론 이제 여당 원내대표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자리가 있겠지만 이게 좀 대통령 뜻이랑 원래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이 대통령 뜻인 줄 알았는데 아닌 거 아니야? 그럼 나도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 있고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당 원내대표라는 게 뭐 유승민 의원도 인터뷰에서 얘기했지만 대통령실이랑도 또 조율을 해야 되고 야당하고도 조율을 해야 되는 그쵸.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반윤, 비윤 이런 거는 좀 곤란하다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추경호 의원이 경제부총리를 지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 사이에서 신망도 두터워서 약간 범친윤 중에 되지 않겠나 이런 범친윤. 식으로의 관측이 좀 있더라고요. 너무 친윤 색깔을 가진 사람보다는 범친윤. 그렇죠. 예. 이철규 의원이 처음에 그 분위기는 이제 거의 단독으로 입후보하는 그런 분위기였었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그 시도지사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김태흠 충남지사, 그다음 홍준표 대구시장 나서가지고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그다음에 뭐 배현진 의원, 그 이후에는 이제 비판의 목소리들이 쭉 늘어났는데 네. 초기에 홍준표 시장이나 김태흠 지사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당의 뭐 관계자가 하는 얘기가 당내에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하니까 저 시도지사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 아. 의원들이 얘기를 못 하고 있으니까 아. 저렇게 시도지사들이 네, 얘기하는 네. 거 아니냐 이렇게 좀 평가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비판들이 좀 물꼬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당내 의원들도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좀 높인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흐름은 뭐 대통령실의 실제 입장까지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 이철규 의원을 조금 낙점하고 추진을 하려고 했던 걸로는 보이고 그러나 이게 당내 반발이 굉장히 강하니까 이게 꺾인 걸로 그런 그림으로 좀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제 국민의힘 모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1년 전으로 좀 돌려보자. 그러면은 이철규 의원이 만약에 이렇게 처음에 거론됐을 때 이게 1년 전이었다라고 하면은 네. 아무도 얘기를 안 했을 거다. 오히려 나오려는 사람들 대상으로 뭐 연판장 돌려서 못 나오게 하고 이런 식의 압박이 있지 않았겠느냐. 그러면 이런 상황은 예전이랑 달라진 건데 총선 이후에 결국 당정 관계 좀 건강해지는 신호탄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이게 네, 이철규 대세론을 당내 여론으로 좀 꺾어 누른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있고요. 네. 근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철규 의원이 또 여전히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용산 입장에서 아까 최상병 특검법 그 숫자도 쭉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네. 지금 당장 21대 총선에서 네. 일단은 윤재호 원내대표가 대충 마무리를 하고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 윤재호 원내대표 말고 사실 이런 방안도 있었어요. 보통 자유한국당 때 그렇게 했는데 네. 당이 심하게 어려우면은 기존의 국회의원들이 하지 않고 당선인들을 모아서 빨리 다음 원내대표를 뽑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그 네. 원내대표가 당을 수습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다음 국회를 맡을 사람이 더 그 명분이 있는 게 네, 사실이잖아요. 네, 네.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해석도 이거 지금 용산 쪽에서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일단 윤재호 원내대표가 좀 잡고 가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해석들이 하나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원내대표 당대표보단 지금 원내대표에 대해서 더 관심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시간이 좀 남아 있기도 한데 이철규 의원 원내대표 거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상황을 좀 가정해 보면 네. 모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선자 총회를 해가지고 개혁적인 인물이 예를 들어 뭐 수도권의 그런 뭐 인물, 뭐 최상병 특검법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원내대표가 선출이 된다. 그러면 21대 국회에서도 10여 명을 쉽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네. 원내대표 이거는 받고 갑시다. 안 그러면 우리 당이 너무 힘듭니다. 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게 되면 완전히 흔들려 버릴 수가 있는데 21대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줄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22대에 가서도 마찬가지 상황인 거죠. 22대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원내 지도부가 그런 목소리를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목소리를 내면은 지금 가뜩이나 의석수가 굉장히 간당간당한데 그렇죠. 그 원내대표에 따라서 확 판이 바뀌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에 더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지금 일단은 용산에서 더 손을 놨다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홍철호 정무수석도 네. 자신의 업무지만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다만 당에서 해석을 하기로는 원내대표는 용산에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거다. 이 여러 가지가 달려 있어요. 네. 특검법은 물론이고 200석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 네, 있는 네, 거잖아요. 네, 뭐 네. 개헌도 있고 또 탄핵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더 신경을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좀 막판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무도 출마를 안 해서 재미가 없을 것 같았던 원내대표 경선이 갑자기 뭔가 되게 여러 변수로 인해 좀 뜨거워졌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럼 여러 가지 또 다른 해석도 좀 전해드리면은 지금 민주당에서는 박찬대 의원이 이제 네. 단독 입후보해가지고 원내대표가 됐는데 득표수를 공개는 안 하고 아까 과반만 얻었다라는 것만 공개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유례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당내에선 좀 걱정하는 사람들은 네. 민주당에서 걱정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뭐 한 명 정도는 대상자가 있었어서 음. 그래서 이제 압도적으로 당선이 되는 게 리더십에 훨씬 좋다는 거예요. 이게 확인이 되지 않으면은 결국 그냥 명심에 의해서 원내대표가 된 꼴이 되고 자체 득표력을 그 검증을 못했기 때문에 네. 한계가 있다라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반대로 보면은 이철규 의원이 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이렇게 쭉 나와가지고 경선을 통해서 만약에 이철규 의원이 된다. 네. 그러면 또 이거는 다시 한번 용산의 힘이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만 기존에는 이걸 검증할 필요 없이 용산의 힘이 강했다면은 이번에는 그 검증 과정을 거쳐야만 용산의 힘이 확인되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고 사실 뭐 총선 거치면서 힘이 많이 빠진 건 또 사실인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관리형 비대위, 그러니까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이제 취임을 했잖아요. 전당대회 잘 치르는 게 숙제라고 하는데 지금 전당대회에서 또 관심은 이 100% 당심 이 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가장 민감한 문제일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원래 위원장 하기 전에는 언론 인터뷰에서 약간 이렇게 개정을 할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 네. 워딩이 당원이 아닌 전 국민의 의사가 반영돼야 한다 이런 취지로. 그래서 이제 위원장으로 지명되고 나서 물어보니까 조금 더 의견을 들어보겠다 이런 식으로 좀 신중한 입장으로 바뀌기는 했는데 지금 당 분위기를 보면 일단 개정은 무조건 될 것 같다. 근데 왜 네. 그러냐? 그러면 지금 수도권에서 굉장히 참패한 마당에 룰 개정 안 돼요라고 명시적으로 반대하기가 좀 어렵다. 물론 이제 이게 지난번 비대위에서 윤심을 받아서 그러니까 개정이 된 거라고 보고 있긴 하는데 그래서 윤심이나 대통령실의 향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지금 당내 분위기만 봤을 때는 개정이 된다. 안 되면 큰일 난다. 막 이런 분위기고요. 네. 그 국민의힘 왜 3040 모임인 천목회에서도 5대5를 요구를 했고 실제로 지금 당 대표 이제 후보군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대부분 다 개정하자고 하지 개정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래도 네, 이제 네. 뭐 표를 눈치를 보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친윤 의원한테도 이제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네. 이분이 대표적으로 지난 비대위에서 당신 100% 개정할 때 굉장히 적극적인 스피커로 활동했던 네. 분인데 이분도 7대 3은 돼야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아니 왜 지금이랑 다르죠? 이제 그때랑 다르죠? 그랬더니 원래 정치라는 게 시대상을 다 반영하는 네. 것이다. 그래서 친윤 의원들마저도 이 정도의 생각이면은 개정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건 맞겠다고 보더라고요. 예.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는 이게 관리형 비대위라고 했잖아요. 네. 이 부분 자체에 대해서도 당내에서 좀 이견이 있었죠. 그러니까 혁신형 비대위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네. 근데 결과적으로 관리형 비대위로 왔는데 근데 이름은 관리형 비대위가 됐지만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룰 같은 걸 손을 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토대를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게 좀 국민의힘 내부 생각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전당대회를 어떤 방식으로 치르느냐. 그러니까 방금 이제 당원과 뭐 일반 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한 가지가 있지만 또 집단지도 네. 체제를 하느냐 뭐 단일지도 체제를 하느냐 이런 것들도 이 비대위가 다 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후보군들이 나올지도 또 그쵸. 갈리는 거잖아요. 네. 일반 국민 비중이 높아지면은 유승민 전 의원 그쵸. 같은 인물들도 네. 나올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뭐 당원 100%로 가면은 당내에서 인기가 있는 사람들이 더 나오게 되고 네. 이런 틀 자체를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관리형 비대위만으로는 볼 수가 없다. 좀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황우여 비대위원장 어제 기자회견하는 걸 보니까 관리형 비대위로 시작을 하겠다라고 했으나 이 표현들을 보면은 굉장히 좀 적극적인 비대위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크게 세 가지 네 가지를 얘기했는데 뭐 당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겠다. 이거는 보수의 노선 투쟁을 일종의 예고하는 그런 의미도 될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야당과 협치하겠다. 이것도 굉장히 큰 그 전환점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 표현은 좀 그 새로웠는데
국민의힘이 이제 사랑의 도가니가 될 것이다. 뭐 이런 네. 표현도 쓰는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뭉칠 수 있는 그런 큰 그릇을 음. 만들겠다. 뭐 이런 네.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황우여 비대위가 어떤 방식으로 나가느냐 이런 거는 음. 그 관리형 비대위 차원에서 볼 게 아니고 좀 더 주목해서 볼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들을 들어봤을 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 같고 뭐 룰 개정과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주목해봐야 될 게 다음 주 10일에 대통령 기자회견 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식 석상에서 질문 받은 이후 이게 1년 5개월 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어떻게 예상하고 있어요? 일단 10일이 이제 취임 2주년인데 그거보다는 앞에 8일이나 9일쯤 개최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고 네. 개최는 상수인데 이제 음. 날짜나 방식 이런 거를 조금 조율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아는 클래식한 기자회견 대통령이 모두 발언하고 기자들 질의응답 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 것 같고 네. 뭐 컨셉은 소통인데 이제 아무래도 메시지 핵심은 뭐 민생 이런 걸 얘기할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있어요. 이게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데 그러면 대통령이 직접 대통령 입으로 이게 왜 이러이러해서 거부할 수 없는 건지를 설명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게 있고 네. 그리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뭐 이재명 대표가 요구했던 내용 있잖아요. 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든지 그동안에는 대통령이 언급을 안 했었는데 이런 부분도 이제 거론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분위기고 여권에서는 이제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정말 대통령이 많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뭐 총선 패배 이후에 이제 비서실장이랑 정무수석 바뀌었잖아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민정수석도 음. 부활하는 내용의 뭐 3기 인선도 할 것 같고 네. 그런 식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기자회견에서 직접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컨셉으로 많이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까 그 이제 이태원 3사 특별법 그 청구서 관련 비유를 해가지고 좀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크게는 다 이번에 모든 그 움직임을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청구서가 굉장히 많이 날아와 있는 상태고 이 중에 골라서 이제 응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 건데 비교적 수용하기 쉬운 것들을 다 받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원래 그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겼던 거는 소통을 잘하겠다라는 네, 그런 취지가 네.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신이 얘기했던 것을 벗어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야당 대표와의 만남, 그다음에 기자회견 다시 네.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쭉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즉 쭉 나열돼 있는 그 청구서가 예를 들어서 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그다음에 뭐 영수회담 수용, 뭐 기자회견 뭐 아니면 도어 스태핑 부활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나열을 네, 해봤을 네, 때 네. 뭘 받을 수 있지라고 고민을 해보면은 비교적 쉬운 것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기자회견하고 영수회담하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뭐 비서실장이나 아니면 정무수석 발표를 할 때도 네. 질의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는 확실히 이제 강화하는 그림일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관건은 어디까지 받느냐의 기준점들이 이제 최상병 특검법 말씀하신 네. 대로 그런 데가 기준점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요 기자회견 내용은 저희가 다음 주에 기자회견 진행된 이후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쉬운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저희와 함께 해온 서울신문 이민영 기자가 이번에 인사가 나가지고 이제 오늘까지만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아쉬운데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그동안 많이 배웠고 즐거웠습니다. 네. 너무 아쉽네요. 네, 다음에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